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개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모두 마친 뒤에 시간이 할애하는 범위에서 청중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연구원 강성호 박사님께서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자동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20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성호 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험연구원 강성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연금화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챕터로 구성해 봤고요. 먼저 논의 배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금 개혁으로 굉장히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재정 안정화라는 어떤 문제를 노후 준비 강화라는 어떤 그 필요성, 이 두 가지의 큰 축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재정 안정화는 기금의 소진, 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추계를 과거 지금 국민연금 재정 추계 5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추계를 했을 때 2060년도에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2060년이 기금 소진 시점이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055년으로 10년 동안 한 5년이 그냥 자동으로 당겨졌습니다. 경제와 인구의 어떤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재정 안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노후소득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60%를 보장했다가 2028년도에는 40%로 보장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노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 미래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 준비는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노후 준비를 통해 가지고 노후 빈곤율을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의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어떤 논리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이 둘의 어떤 절묘한 어떤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공적 부분에서만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앞으로 봤을 때는 공공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공적에서만 어떤 준비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적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참조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이제 퇴직연금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럼 과연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인가를 보면 월생활비가 추적되고 있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로 보면 필요 소득 대체율이 향후에 46% 정도가 필요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30에서 36%, 즉 한 11%, 16% 정도가 한 15% 내외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퇴직연금이라든지 사적 부분을 동원하지 않고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 어떤 출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퇴직연금이 얼마나 노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급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구성을 보면 크게 보면 사용자가 내주는 8.3% 좌측 그 표입니다. 8.3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만 이제 퇴직연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인 부담도 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어떤 재원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재원 구성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얼마냐? 이런 구성을 통해서 현재 2022년도 기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보니까 336조,
최근에 올해 정도 되면 한 350조 정도가 쌓일 거고요.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거의 100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2041년도부터 꼬꾸라집니다. 아마 제 예측컨대 2050년도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퇴직연금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는 좀 언밸런스해지는 어느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 수준의 노후 준비는 퇴직연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를 급여 측면에서 바라보면 연금화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뒤에 원인을 살펴보겠지만 55세 이상이 이제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데요. 그 대상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일시금을 수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수령 비율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계좌 수 기준으로 수급 비율을 보면 한 7.1% 정도로 이제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대부분 한 93% 정도가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일시금 수령자와 연금 수령자의 계좌를 한번 보니까 적립 금액이 연금 수령하는 사람은 1억 5천만 원,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일시금 수급자는 한 2,500만 원, 즉 적립금이 많아야 연금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것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연금화를 위해서 많은 축적 적립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이런 모습이 2005년부터 시작돼서 한 18년 정도 흘렀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중간에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중도 인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또 해지하는 퇴직 계좌를 해지를 통해 가지고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경우가 많게 되면 이제 적립금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중도 인출과 해지 형태를 그림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요, 왼쪽은 중도 인출인데요. 중도 인출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장 내에 있으면서 그 인출 조건이 되면 주로 이제 주거나 주택 구입에 대한 이유입니다. 로 해가지고 인출되는 경우이고요. 오른쪽에는 퇴직을 하면서, 즉 젊은 나이에도 퇴직을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퇴직 금액을 이제 해지하는, 퇴직금을 이제 해지하게 되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중도 인출은 요약해서 보면 한 연간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에 있으면서 누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해지는 생애 기준으로 보면 한 4, 5회 정도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해지할 때마다 이직할 때마다 대부분 자기 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지금 이직하면서 해지하는 그의 어떤 해지율을 보면 90한5% 정도, 즉 내가 이직을 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한 95%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해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급 단계에 가니까 뭐 대부분 다 이제 물론 뭐 찾아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권을 주는데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끔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적립금이 적으니까 대부분 일시금으로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선택권을 주되 좀 유인을 해서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을 주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일시금으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퇴직소득으로 봤을 때 그 공제율이 상당히 높아서 실은 실효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반 평균을 계산해 보면 4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높지 않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은 노후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 기간이 18년 정도다.
뭐 국민연금으로 치면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제 됐고요. 18년이면 아직까지 좀 충분하게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자산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 그 한계가 현재 급여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예주시해 볼 수 있는데요. 향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에는 약간 오해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에는 퇴직연금소득, 연금소득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관행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넣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금화로 가는데 좀 부담이 되는 어떤 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공급자 측면입니다. 공급자도 실은 통계도 없고 상당히 어떻게 앞으로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저 금융기관의 장수 리스크입니다. 너무 오래 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종신연금화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 메시지는 종신연금화로 유도하되, 즉 연금을 굉장히 좀 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뭐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뭐 수요라든지 공급 측면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향후에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현재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보통 연금의 노후 보장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환해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연금 수급자 전체를 적립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전환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2.1%, 즉 내가 젊을 때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 40만 원, 죄송합니다. 4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연금화로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멀다, 이 수준에서는. 근데 현재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그냥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대상자의 4.3%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16.4%. 그래서 이제 현재 연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퇴직연금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기능은 상당히 높을 수는 있지만 96% 정도의 수급자들은 대부분 한 1.4%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 대체율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적립금이 굉장히 수중의 적립금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누수되는 것을 막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요국 해외는 어떤가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제도적인 그림인데요. 우리가 해외사를 보는데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는 격입니다. 실은 모든 국가가 똑같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더듬다 보면 코끼리의 모습이 형상이 어느 정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더듬어 봤습니다. 더듬어 보니까 몇 가지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났습니다. 발견이 됐습니다. 보니까 약간 퇴직연금에도 좀 공적인 기능, 공공성 기능,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필요성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이 퇴직연금의 정책은 종신연금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모두 다 정신연금화로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종신연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면 이제 네덜란드, 싱가포르인데 그 스위스, 칠레들은 중강제형으로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연금으로 했다가 옵트아웃 형태로 이제 일시금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정책을 이제 둔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을 좀 포인트 참고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인출 방식이 있는데 특히 일시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금 가능은 하긴 하지만 불허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더라. 이것은 뭐냐면 연금화 쪽으로 유도하는 어떤 해외의 어떤 퇴직연금 정책 방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조금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시금과 조기 인출 시 중관세나 이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연금화를 유도하는 거죠. 즉
일시금의 수령에 대한 유인을 억제시킨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시금 수령할 때 우리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미국에서는 누진 종합소득세 그냥 종합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퇴직소득세 개념으로 별도로 이제 분리돼 있지만 여기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적립금이 많이 쌓이면 일시 연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는 거고요. 또 뭐 한 60세 정도 되면 이전에 이제 조기 인출을 하게 되면 이제 10% 페널티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연금 형태로 가서 이제 유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제도. 그래서 그림 형태가 두 가지를 그런데 여기 송홍수 박사님 보고서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일시금 수령의 어떤 비중 기준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수령기에 가까워질수록 일수령금 요 위에 노란색입니다. 수령 비율이 줄어드는 어떤 형태를 띠더라. 즉 적립금이 많으니까 연금 형태로 유도되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논리이긴 하지만 이제 적립금이 많아지니까 일시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 이게 미국의 사례고요. 영국 사례도 실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시금 수령의 중과세 또는 지급 방식의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일시금 수령 유인을 억제시킨다라는 거고 연금 수령을 이제 유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보면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이제 25%까지 일시금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펜션 프리덤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연금화, 종신연금화에 대해서 후퇴 정책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금을 유도하는 정책은 이제 아니었고요. 그 정책 중에 한 개가 이제 누진 종합소득으로 이제 일단 막았다고 볼 수 있고 55세 이전에 이제 조기 인출하면 또 세율이 이제 55% 세율로 이제 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좀 막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급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2015년에 펜션 프리덤 즉 연금을 자유화시켰지만 일시금으로 가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종신연금화해서 좀 다양한 연금 형태로 받아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오른쪽 표 아래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유럽입니다. 유럽 쪽은 실은 공적연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강제화나 원칙화가 굉장히 제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에는 네덜란드 경우에는 그냥 공적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금 수령을 의무화했습니다. 했고요. 여기 조기 수령 의무화했지만 그래도 열어놓은 게 조기 수령이 68세 이전에 이 조기 수령으로 봅니다. 조기 수령으로 하게 되면 1년마다 한 7% 정도의 감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 굉장히 강한 어떤 연금화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는데 한 3년 정도 전에 나는 일시금으로 좀 돈이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쓰고 싶다 하면 3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화로 가기 위한 규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표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퇴직연금의 해외의 어떤 모습을 정리해서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유럽이라고 했는데 덴마크, 뭐 네덜란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금도 실은 많지만 급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금화를 하고 있는 금액을 소득 대체율을 해보니까 여기도 한 42% 정도 연금 수급자는 그렇게 되고 OECD 평균이 한 15.4%입니다. 퇴직연금입니다. 2층에. 물론 성격이 조금씩 다른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퇴직연금을 묶을 수 있는 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40년 가입을 해서 제가 러프하지만 저 할인율하고 투자 수익률을 동일하게 놓고 보니까 40년 가입하더라도 13%, 또 투자 수익률이 좀 높다 치더라도 15% 이상 가기는 실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계한 것도 봤을 때 OECD는 공사적 합계입니다. 한 60%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해서 보더라도 한 44% 정도, 45% 정도, 한 10%, 13%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공적연금이 여기를 커버할 수 없다면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안 그러면 다른 노후 자산을 통해 가지고 커버해 가야 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OECD 국가의 어떤 사적연금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 전체 연금 중에서 한 16% 정도가 이제 차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좀 낮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제시를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은 GDP 대비 뭐 한 1, 2%밖에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퇴직연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이제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퇴직연금이 잘 설계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누수가 되지 않고 됐을 때 모습의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를 한번 그 계산을 해봤는데요. 왼쪽은 현재 수급자, 현 가입자가 43세, 44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44세의 기지급금은 더하고 앞으로 낼 거는 제가 추계를 해가지고 더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왼쪽은 현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 오른쪽은 순수하게 지금 한 40년 또는 25년 정도, 25년이 현실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0년이 좀 제도적인 특성, 즉 이상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즉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그 가입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소득 대체는 얼마냐라고 계산을 하니까 기수급 추가 적립금까지 계산하니까 소득 대체율 기준 한 10% 정도 나옵니다. 앞에 봤을 때 2%에 비해서는 한 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라는 계산법이죠. 잘 이렇게 추가 적립금을 잘 쌓아야 된다. 한 10년 정도 쌓는 거로 했습니다. 샀고요. 그리고 추가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IRP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열심히 좀 쌓으면 한 5% 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현재 가입자도 지금부터 한 43세 정도 됐으면 뭐 그런 계산법이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40년 가입하고 25년인데 현실적으로 25년이 더 가깝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가입한다고 하고 현재 제도로 8.3%만 이게 투자 수익률과 할인율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25년 가입하고 25년 수급하면 소득 대체율은 8.3%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8.3% 두고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 10%, 13%, 16% 보험료율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60년 동안 8.3%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더 내야 되고 본인도 같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8.3%에서 감히 16%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국세통계연보 IRP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 17%까지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뭐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8.3에서 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8.3%, 10%에서 한 16%까지도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수되지 않아야 됩니다. 즉 가입부터 해가지고 수급 단계까지 생애 기간 동안 적립금이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야만 연금화 소득 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고 뭐 자동을 너무 많이 쓰는데 자동적으로 연금화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때 자동은 옵트아웃이라 이게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오토 인롤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강제화된 인센티브를 더 주고 난 뒤에 옵트아웃해서 내가 싫으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 경제학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온 거죠. 훨씬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외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도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단계에서는 이지구 해지할 수 없는 밖에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냐? 담보대출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지금 담보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연구하고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금화로 가서는 아까 자동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 방식의 다양화, 즉 영국 제도에서는 뭐 일시금으로 펜션 프리덤이 일시금으로 가도록 한 제도는 아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시금은 아니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는 연금화 정책, 전략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호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님께서 소득 대체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동일하게 20분이고요. 박사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송홍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소득 대체율 제고라는 말을 써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마 조금 특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익률 제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수익률 제고 그러면 수익률을 몇 프로로 올려야 되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 전체 연금 체계에서 내 노소득이 얼마나 부족하지라는 문제의식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맞는 본인의 세이빙스 캡이 의 수준에 맞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제가 이제 소득 대출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퇴직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3층에서 조그만 2층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이나 이런 게 기금고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제약 아래서 노후소득 기능이라는 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보충적인 수단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구성적인 부분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우리 퇴직연금 제도를 한번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뭐 이쪽 운영체계 관련된 논의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도를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 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DB를 확대해야 된다. 자, 우리 지금 350조쯤 되는데 그 중에서 DB가 190조 정도 돼요. 그리고 3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한 6, 7천만 원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DB라는 게 제가 이제 한국형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한국형이라는 딱지 때문에 노소득 관점에서 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제약이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DB를 가지고 뭔가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혼합형이라는 개념을 우리 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금형 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하나 추가되는 부분은 기금형이라는 게 단순히 수익률뿐만 아니라 지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어 있는데 디폴트 옵션에도 이제 한국형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금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기금형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금형인데 CDC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벤치마크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소득 대체율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 우리 국민연금은 우리 주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개인한테 통지가 옵니다. 퇴직연금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얼마인지도 감도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넛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CQ 액트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우리 같으면 이제 여러 사업자 있잖아요. 운영관리기관들이 이 수준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추정의 예시는 줄 테니까 방법론은 그게 이제 비록 틀릴 수는 있지만 그걸 사업자가 직접 통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내가 이만큼 부족하네 라는 걸 각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유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부분은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OECD에서
제가 아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보충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가고 있다라는 걸 숫자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OECD의 소득 대체율을 뭐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의무, 퇴직연금 자발적인 거 이런 것들의 숫자를 모아 본 겁니다. 큰 흐름은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본질적인 구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유럽형은 하고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명의 어떤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영명 모델들을 보면은 퇴직연금이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체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뒤에서 보지만 우리나라는 한 10%좀 넘는데 저기는 뭐 30%, 40% 가까이 되니까, 물론 이 숫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추정의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걸 수익률의 문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영명 퇴직연금들이 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호주나 영국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가입 그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도라는 게 우리가 퇴직연금의 어떤 제도나 전략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다라는 거고, 그거의 핵심은 임의적인 제도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퇴직금으로 있을지 DB로 갈지 DC로 갈지 하는 거는 결국은 수익률, 나한테 노소득을 얼마나 주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DC나 이런 쪽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내줘야만 가입자들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선택할 테고, 퇴직연금 중에서도 DB가 아니라 DC를 선택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어떤 이런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요 그림에서는 우리나라 통합소득 대체율을 제가 22년에 추정을 한 건데, 국민연금의 가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가져왔었는데 5차 때도 사실 가정들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더 낮아진 면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용을 했는데, 보시면 DB 같은 경우에는 한 16%, DC는 1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25년 납입이 현실적인 모습이니까 이걸 가정해 가지고 낸 실제 수익률이 참 소득 대체율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가정에 따라 25년 납입하고, 국민연금은 종신이지만 이거는 한 25년 받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높지 않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쪽에 세이빙스 쇼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합쳐도. 그래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DB나 DC와 관련돼서 특히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퇴직연금에서 DB라는 거는 임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이. DC나 개인형 IRP는 수익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C나 개인형을 위해서는 우리 운용 체계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임금 상승률, 임금이 안 오르면은 뭐 확정 급여액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뭔가 컨트리뷰트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를 개선을 해서 소득 대체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거는 지금 수익률 가지고 했을 때게 아까 이제 수익률 그 소득 대체율이고, 국민연금 4차 때 이제 투자 수익률 4.5%를 가지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미국의 401K를 가지고 5.2%를 가지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 그 갭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제가 혼합형 얘기를 했습니다. 혼합형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하이브리드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중소퇴직기금이라는 것도 혼합형인데 그거는 CDC 방식의 혼합형인 거죠.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거는 우리 근태법 6조에 있는 겁니다. 근태법 6조에 있는 거는 내가 지금 8.3%를 납입을 하는데 4%는 DB에 넣고 4%는 DC에 넣는 이런 혼합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혼합형은 데이터가 없어요. 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DB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율 상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스kim, 하이브리드 스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DB, DC에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190조 가량 되는 그런 DB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개념적인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거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에서도 우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연금이라는 형태가 결국은 개념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계정화라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영국 쪽에서의 퇴직연금 쪽에서의 혼합형 내가 말한 이런 혼합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 사례인데요. 이 혼합형이라는 통계 참고하시고 혼합형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첫 번째는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뭔가 운용을 하면 높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해외처럼 종신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죠. 애뉴이티가 의무화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는 과정이나 이런 또 종신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근로자한테 우리나라는 이 뒷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장기 저축하고 똑같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이 확정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시장에서 너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뭐 이게 정말 싫으면은 DB 자체를 서구처럼 좀 바꾸던가 하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피저빌리티 면에서 높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수급권 강화도 되죠. DC는 지금 100% 사회 적립인데 DB는 보시는 것처럼 한 75% 정도, 이건 조금 한 1년 정도 전 겁니다만 적립률이 저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DB라는 거는 임금 상승률만큼의 확정 급여를 주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 대체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를 DC에 넣게 되면 DB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코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DC는 우리 투자론에서 이제 일종의 세틀라이트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은 굉장히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돼서 전반적으로 이 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잘 모르겠는데 기금형인데요. 기금형은 뭐 워낙 많이 노출이 됐는데 기금형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있는데 운용관리기관은 운용기관이 아니죠. 관리를 하는 기관인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기금이라는 건 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금형이라는 거는 운용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직판형 운용회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직판형 운용회사를 세우는 것과 직판형 운용회사한테 지시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있고 운용관리기관이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그런 책임이 엄격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나 대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운용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딱지를 떼는 제도가 바로 기금형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회사가 직접
고객들, 근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선택받은 걸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운용의 전문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대립 문제가 줄고 그 다음에 가입 쪽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건 뒤에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측면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저는 기금형이 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DC에서 실적 배당을 선택한 게 한 15에서 20% 사이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실적 배당형을 선택한 게 디폴트 옵션이 11%예요. 11%. 오히려 더 낮죠.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디폴트 옵션은 두 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선택 안 하면은 전문가들이 자동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자동 투자성. 그 다음에 이건 승인된 상품이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면 대표 상품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격이 양면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제도는 대표 상품성만 있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평균보다 훨씬 낮은 DB, 저 실적 배당형 디폴트 선택이라는 건 요즘이 상당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상품으로 어쨌든 위험 자산을 배분하는 사람들도 옵트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 투자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이제 정책 목표는 자산 배분을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실제 적립금 가중 수익률은 2.6%입니다. 그다음에 선택지 단순화라는 거는 요 예시를 보면 되는데 호주의 시부스라는 기금형이 있습니다. 호주 기금형 1호입니다. 92년에 우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시험적으로 했던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위험 성향을 보통 이제 펀드 가입하면 한 5, 6개 이제 위험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위험 등급별로 큰 펀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가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5, 6개밖에 안 돼요. 네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기금형이 DC형 기금형이 이제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폴트는 뭐냐? 디폴트는 시부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 스타로 해가지고 마이 슈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스형을 디폴트로 선택을 자동으로 하게 해두는 거죠. 네스트는 TDF 그건 자동으로 넣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입니다. 기금형은 수탁자 책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상충과 대립 문제가 훨씬 줍니다. 우리가 왜 정부에서 개인이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 옵션을 성향에 따라 선택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수탁자 책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기금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처럼 저는 디폴트 옵션에서 자동 투자성을 복원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기금형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형은 도입은 뭐 지금 중퇴기금 들어와 있고 연합형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기금형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형태를 다 허용을 하고 계약형과 경쟁하고 기금형 간에 경쟁을 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중소퇴직연금이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 중소퇴직연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영국에 보면 우리 저기 네스트가 들어온 게 이제 2012년부터인데 이때 이제 자동 가입을 하게 되죠. 의무 가입을 해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빠르게 늘어나는데 계약형도 있고 DB도 있고 뭐 DC도 있겠지만 DC 기금형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네스트라는 정부가 만든 우리 중소퇴직기금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의무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의무화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의무화를 하면서 옵트아웃을 줬기 때문에 의무화할게. 그렇지만 너희들 빠지고 싶으면 빠져라고 제도를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 행동경제학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처음에는 옵트아웃이 꽤 많았어요, 영국도.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줄어서 8% 정도, 가입자의 8% 정도만 옵트아웃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도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스트가 경쟁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네스트 이후에 기금형들이 여기 이런 회사들 보면은 계약형을 하던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기금형 마스터 트러스트를 설립해가지고 기금형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수익률은 5년 평균 수익률, 이게 카파 데이터인데 5년 평균 10%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네스트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부 보면 GPP 이런 것들이 계약형이에요.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네스트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퇴기금을 활성화하자라는 거고, 사업장을 확대를 해야 되고 100인 정도는 적어도. 그래서 시장 마찰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경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은 허용을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 재정 지원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도입에서 어떤 프레셔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홍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발표자는 서울시립대 박정원 교수님이고요.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퇴직연금 규제, 감독 개혁과 정보 제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역시 20분이고 박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규제 감독 계획과 정보 제공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정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장에 오면서 로비에 딱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오늘 발표의 내용을 안내하는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하는 안내 편말하고 화살표가 이렇게 위층 방향으로 화살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2층에 가면 퇴직연금에 관한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퇴직연금의 어떤 그런 고민이 해결이 되고 미래 우리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모습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내용은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이제 강 박사님하고 성 박사님이 중요한 그런 내용을 잘 발표를 좀 해주셔서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규제 감독 체계가 우리가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틀이 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양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질적으로도 상당한 그러한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또 이 퇴직연금 시장의 좀 글로벌한 감독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제도를 좀 선진화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규제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퇴직연금 규제 감독 체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이걸 잘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적정 노후 소득을 확보를 하는 거, 그리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노후 소득의 확보는 결국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그런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퇴직연금에서 충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퇴직연금 혼자만의 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연금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송 박사님 발표에서도 이러한 그 세이빙스 갭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목표 은퇴 자산 또는 목표 소득 대체율을 확정을 하고, 이게 퇴직연금의 운용, 그리고 퇴직연금의 성과 평가, 그리고 감독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와 감독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시장의 규율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나 감독 체계에는 이른바 법규 중심, 규정 중심의 경직된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이나 보험 산업의 경우에 바젤 3나 솔벤시 2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산업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계가 글로벌리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규율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선진화가 이루어질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현재의 퇴직연금의 규제 감독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근태법에 기초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연금제도의 설계, 사용자, 연금사업자, 연금기금의 평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업무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그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거해서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퇴직연금 감독의 어떤 그런 기본 요소와 관련해서 국내 제도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특별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DC형 가입자의 비율이 퇴직연금 가입자 수 비율로는 약 한 53% 정도, 전체 근로자 중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53% 정도인데, 이 중에 DC형 가입자의 비율이 한 52%입니다. 그런데 DB형 가입자와 DC형 가입자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DB형 가입자에 비해서 DC형 가입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요 수치를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70%는 DB형 가입자입니다. 반면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78%는 DC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DB형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적립자산은 약 5,500만 원 정도고요. DC형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적립자산은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DB형 가입자하고 비교해서 DC형 가입자는 중소기업 그리고 낮은 적립자산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젊은 이러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떤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취약한 DC형 가입자와 개인 IRP 가입자에 대해서 연금 기여액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의 퇴직연금 제도가 적정 노후소득 확보라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사업자의 단기 운용 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중심으로 현재의 어떤 규제 감독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고 장기 목표, 즉 목표 은퇴 자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것인가, 목표 은퇴 자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운용 전략을 써야 되고 기여액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감독도 중요하고 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중요하고 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도 중요하고 가입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행의 규제와 감독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사업자에 대한 법규 중심의 그 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사용자와 연금기금의 평가, 리스크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같이 경업이 허용이 되고 있어서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규정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전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평가가 부족한 어떤 그런 문제. 특히 이 시장의 교육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정보를 공시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가 프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인프라 문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용노동 2023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복지과에서 아무튼 다른 업무 플러스 이 퇴직연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퇴직연금 그 사업장 감독을 하는데, 퇴직연금 규약을 접수하고 심사, 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등등등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근로감독관 1인이 이 담당하는 그런 업체 수가 약 1,093곳 또는 2,896곳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감독관이 대부분
뭐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뭐 이런 쪽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연금 분야나 금융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사용자나 연금 기금에 대한 그런 감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 호주하고 비교해 봐서 뭐 국내의 퇴직연금 감독에 관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환경의 변화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서 송 박사님 발표에서도 많은 얘기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의 어떤 전환이 글로벌리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 고용 시장의 구조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C형 제도의 비중이 이제 증가하고 가입자 수 취약한 그러한 가입자에 대한 감독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추세에는 갈수록 계속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 이 DC형 제도에서 아까 그 혼합형 제도의 비중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송 박사님이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 목표 소득을 확정을 하고 그 목표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규제와 감독 체계를 수립하는 그러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점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퇴직연금 규제와 감독 시스템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될 건가, 한 4개 내지는 5개 정도의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자료로 가름을 좀 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연금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감독 전문 인력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와 연금 사업자, 연금 기금, 가입자 보호를 포괄하는 이러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금융위에 위탁을 한 연금 사업자 중심의 규제와 감독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는 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그 퇴직연금 시장의 모습을 커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사용자와 특히 연금기금의 평가, 장기 목표에 기반한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이런 거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감독 시스템, 규제 감독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위는 연금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감독,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 거기다 플러스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의 보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할을 통해서 운영관리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이 금융위 플러스 고용노동부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어떤 그런 업무가 연금제도를 설계를 하고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보 제공하고 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노동과 복지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형 확산에 대비해서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은 송 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목표 은퇴 소득, 즉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장기 목표에 기반한 리스크 기반 감독을 연금의 어떤 규제와 감독 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넘어가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바젤 3나 그 솔벤시 2로 이제 대표되는 은행이나 보험 산업의 규제와 감독 체계는 자본이 핵심적인 규율 장치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은 퇴직연금 사업에서 연금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자본 규제가 과연 이게 가입자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DB형은 그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 이슈고, 적립비율이라고 하는, 즉 자본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립비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DC형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연금 부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연금 부채를 갖고 있지 않은 DC형의 경우에 연금 사업자의 행태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이오픽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연금 사업자의 규제 감독 체계가 단기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 감독에 치중하고 있고, 장기 목표 설정과 관련된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 연금 사업자에 대한 자본 규제가 이 DC형 퇴직연금 기금에서 가입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즉 장기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DC형 연금 제도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량화할 수 있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 연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기 운용 행태, 이것과 연금 가입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은퇴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기 목표를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규제와 감독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표 은퇴 소득 또는 목표 은퇴 자산을 설정을 하고, 이 목표 은퇴 자산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을 하고 이 기준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연금 자산의 운용, 성과 평가, 규제 감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연금 산업에 필요하지 않나.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 국민연금의 평가, 사학연금의 평가 내지는 여러 이제 공적 연금의 평가할 때 다 이런 장기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20년, 30년, 40년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 기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일단 공적 연금에서 수십 년 후, 70년 후 또는 30년 후에 우리가 내다보는 그런 모습, 이른바 기준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자라는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금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결국 가입자가 내 퇴직 시점에 미래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연금 자산을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될까? 이러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걸 연금 사업자하고의 어떤 운영 계약서 또는 사용자와 가입자 간의 운영 그 규정에 이 장기 목표와 그걸 이용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에 기초해서 규제 감독, 운용,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한 2분 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감독 당국에 의해 설정될 수도 있고 연금 산업 차원에서 설정될 수 있고 각 펀드 차원에서 설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영국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참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까 디폴트 옵션 얘기를 송 박사님 많이 해주셨는데 이 디폴트 옵션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목표 은퇴 소득을 명시를 하고 이 장기 목표에 기반한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은 이 연금 정보의 공시와 연금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연금 사업자 그리고 연금 기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입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위해서도 개인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예나 미국의 예를 참조를 해서 이 연금 정보의 공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용, 그래서 결국 연금 사업자와 연금 기금에 대한 어떤 평판과 리스크가 시장에서 규율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체계를 좀 재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2005년 도입 당시에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퇴직연금 규제와 감독 체계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탈바꿈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적정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 플러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라는 이 두 가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 은퇴 소득에 기반한 연금의 규제 감독
사전적인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이러한 리스크 기반 감독, 그리고 시장 규율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금 정보의 공시와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그리고 퇴직연금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포괄적인 감독 체계의 구축,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더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하셔가지고 10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 3시 40분에 다시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로비 뒤에 다과가 마련돼 있으니까 드시고 이제 3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